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교통이라는 편의시설을 정부에서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힘을 모으면은 내 자산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 집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찌됐든지 집은 필요할 것이고 꼭 사야만 한다면은 어떠한 집을 사는 게 현명할까요?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자 KB 부동산 시장 리뷰자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약하면 이래요.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여전히 높은 가운데 매매 시장 불안하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의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전국 토지 거래 시장은 과거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아무튼 불안하다. 너무 집중된다. 너무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반복돼 이야기해요. 전반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 울산 지역 등 불안하다. 상승세가 지속돼서 최근 상승폭 확대기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주택 매매 거래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다. 아파트 미분양은 10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다. 즉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라고 반복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어떠한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일까요? 어느 기관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관 변창흠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떠한 분인지 과거서부터 한번 스토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셨고요. 서울주택토지공사 사장도 하셨습니다. SH공사 사장,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장, 세종대학교 행정대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DMC 지원연구팀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원까지 맡아서 책임을 다하셨던 분이시고요. 학력상은 이렇습니다. 화려하시죠? 198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저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지역균형 발전론의 재구성, 도시와 권리,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의 개선 등등의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전 장관 이후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기준으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논문, 최근에 작성하신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개발이익 공유와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요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토지공개념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76년도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였고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된 시기도 세입자들은 연이어 자살하게 만들 만큼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셌던 1989년이었다. 이후 토지공개념 논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토지나 주택에 대한 특별 규제나 조세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공론에 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본 연구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수성, 토지의 특수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의 정당화를 확인하고 토지 정책 방향과 개발 단계와 토지 소유권 개념을 고려한 불로소득 환수 방향을 목표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논문을 작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논문을 쭉 읽어드렸는데 핵심 키워드는 결론은 이거예요. 공공, 불로소득, 국가완수. 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토지가 있더라. 토지에 제가 3요소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성질, 부중성,
더 늘릴 수 없는 성질, 영속성,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만 잡으면, 국가에서 잡으면 공공, 불로소득, 국가환수라는 그 핵심 키워드로서 대한민국 서울 및 경기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 이러한 정책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두 가지죠.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아이템을 가지고 출전을 하십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의 정의부터 제가 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 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만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자, 좀 헷갈리시죠? 제가 뒤쪽에 정확히 말씀드리겠고요. 환매 조건부 분양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서 조정 원가 이하 시세의 3분의 2 정도로 줄인 다음에 민간에게 분양하되, 더 중요하죠.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되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60년도 싱가포르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자, 과연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분양이 시작이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제가 바로 뒤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20년 12월 9일자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의 환매 의무화 주택법 국회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LH를 통해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로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도 추진됐으나 실패했더라.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자, 제가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분양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총 6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매도 시에는 어디에 팔아야 된다? 개인 대 개인 거래 안 돼요. 반드시 국가에 팔아야 된다. 세 번째죠. 현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 시스템은 시세에 비해 싸게 분양을 하죠. 그 시세의 차익을 노리는 거, 이거를 바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로또 청약은 어렵다. 네 번째, 초기 목돈은 적게 들어가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다. 다섯 번째, 매달 토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토지 비용이 포함 안 되다 보니 재산세는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더라. 즉,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는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으나 투자 목적, 즉 자산 가치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적합하지 않더라. 여섯 번째, 어디서부터 적용될까? 지배적인 의견은 3기 신도시 플러스 역세권 고밀개발 지역 플러스 서울시내 공공부지부터 더불어서 수도권 공공재개발 재건축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이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제 얘기가 아니라 변 후보의 이야기였다라고 정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거 안 해봤을까요? 한국일보 기사 제가 2020년 12월 13일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변창흠이 강조한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 주택 뭘까요? 과거에도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됐다던데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은 2007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 경기 군포 부곡지구의 환매 조건부로 115가구, 토지 임대부로 389가구가 공급이 됐었다. 그런데 92.4% 743가구가 미분양됐었습니다. 가격이 청약 수요자의 예상보다 비쌌던 탓이었는데 당시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9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환매 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간 팔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에게 큰 이점이 없었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보완한다고 하죠. 더불어서 서울 강남에도 이러한 걸 한번 해봤다고 해요. 자,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2011년 10월에 분양한 서초구 우면동 LH 서초 5단지, 2012년 11월 분양한 강남구 자곡동 LH 강남 브리즈 힐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부터였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 거래가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 주택의 가격은 최초 분양가 대비 5배에서 7배까지 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높아졌다.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즉 뻘짓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될까요? 여론을 의식한 국토부 3기 신도시 토지임대부 공급 소규모로 진행될 거다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프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성 등 서울 경기권에 있는 지역들의 신도시라는 공급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즉 경기권까지 집값을 잡도록 하겠다라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2018년부터 계획이 차근차근 추진이 됐고요. 이때 계획 주안점의 1번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었다라고 정고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사례를 예시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제가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광풍 1990년대 일본처럼 버블 붕괴될까? 한국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고수 생각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사 내용 좀 읽어봐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청정부지로 치솟자 1990년 일본 버블 붕괴가 거론되고 있더라. 이거를 지금 한국이 조금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더라. 정부의 유동성 부동산 광풍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하다. 일본은 당시에 직장인 연수입의 18배까지 오르는 일본 부동산 1991년에 폭락하면서 20년이랑 장시간 동안에 장기 불황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던 일본에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항으로 경기 부진이 오자 일본은 금리 인하와 내수 확장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시장의 자금은 과잉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사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984년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이후 5년간 2.7배를 상승, 주거용 가격은 같은 기간 내에 2.2배로 올랐다. 전국은 여기저기서 부동산 왕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금방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버블 경제 전성기였던 1990년도에는 주택 가격이 직장 연수입의 8배, 수도권 신규 아파트 가격은 직장 연수입의 18배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1991년도에 갑자기 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년 동안 장기가 돼서 일본은 20년이나 시간을 잃어버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길을 반복되이 걷는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선사례를 보고 현재도 똑같이 따라한다면 어쩌면 조금 밀어날 수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집이 필요하고 꼭 구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공식과 시그널과 목표를 가지고 집을 사야만 할까요? 결론은 절대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인가? 정고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하고 100세 시대를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내 집은 필요할 것 같고 구입함에 있어서 방법은 없을까?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썩어나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영끌이라도 해서 꼭 사야 되는 집, 그 기준만 알면은 매우 쉽다. 그 노하우 2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소였습니다. 안녕.